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작년에 입었던 손실을 만회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2,600만 되더라도 주식 사기가 좀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2,300에서도 2,100이나 1,800 갈까가 못 샀는데 2,600 되니까 웬만한 종목들 또 올해만 100% 올랐어요. 실적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제 전망에 의한 하반기의 전망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반년 만에 뵙습니다. 반년 만에.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년 반년이나 됐어요? 1월에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시간이 너무 빠르죠. 아, 그때도 1월에 2023년 전망을 네네네.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 맞아요. 네, 그때 굉장히 공개를 하겠다 해서 세게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나름 걱정했었는데, 지금 완전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은 지난 1월 출연 당시에 1분기에만 최소 10% 이상 벌어놔야 된다. 그럼 벌 수 맞아요. 있다. 그리고 그때 2,350포인트 정도에 사면 연간 수익률이 25에서 45%까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2,600까지 넘어섰었으니까 네. 그 정도 수익 내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배경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했제 그랬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네. 뭐 그때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지를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네. 우리가 뭐 경제 전망을 가지고 주식시장 예측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제 전망이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페드도 보면 경제 전망을 계속 하는데 잘 맞지 않다 보니까 네. 제롬 파월 의장이 뭐 물가나 금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전 세계 특히나 이 금융의 가장 경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의 그런 금리나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을 펼치는 페드임에도 불구하고 네. 데이터를 앞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를 예측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제가 이럴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근거로 올해 상반기 그것도 특히나 다들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요. 예, 상반기 특히나 1분기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데 그때는 좀 소수 의견이셨습니다, 솔직히.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짝수회 조심하고 네네. 홀수회가 돈을 버는 그런 특이한 특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대통령 3년 차에 주식시장이 강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3년 차의 수익을 언제 내야 되냐면 2년 차에 10월 말에 주식을 사는 할로윈 전략으로 주식을 사서 네. 3년 차 4월에서 5월에 주식을 파는 세리메이 전략을 네.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과거 미국 대통령 3년 차에 그 할로윈 전략에 들어갔을 때 S&P 500에 투자를 하더라도 14.6%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게 보통 미국 시장 하면 1년에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6개월 만에 14.6%가 수익이 나오지? 예,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 3년 차. 그럼 왜 3년 차일까? 4년 차에 재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또 대통령 1, 2, 3, 4년 차를 보면요. 2년 차가 제일 안 좋아요. 네네. 네. 그리고 3년 차, 4년 차에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년 차가 되는 해가 올해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까운 예를 보면 네. 트럼프 때도 트럼프가 2016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기고 17년 2월 달에 취임을 했었죠. 네. 17년, 18년, 18년도에 S&P 500이 연말에 20%나 급락을 하죠. 네네. 그때도 금리를 9번이나 올렸었어요.
네. 18년도에만 4번을 올리면서 네. 금리를 잡겠다는 그런 약간 호키시한 그런 금리 정책이 있었고 19년도 3년 차가 됐는데 경기가 그러면 좋아졌느냐? 경기가 나빴어요. 네. 그래서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게 ISM, 뭐 PMI 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막 45까지 떨어졌었어요. 최근에도 비슷하죠.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2019년도에 S&P 500 기준으로 28.8%, 2019년에요. 네, 19년도에 28.8% 올랐고 나스닥도 거의 33%인가 올라요. 네.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게 대통령 3년 차에 나타난 참 특이한 현상이더라는 거죠. 그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었으니. 네. 네. 그런 거를 생각해서 퀀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퀀트적으로. 근데 센티멘트가 전부 다 특히나 1분기 올해 2023년 1분기가 기업들의 이익이 망가지고 뭔가 금융 위기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1분기, 2분기에는 현금을 가지고 조심하고 있다가 한 3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식을 사라는 그런 전망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게 상저하고의 네. 의견이었죠. 네. 거의 다 뭐 공통된 전망이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작년 주식 시장에 힘들었는데 이 1Q의 주식이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 작년에 입었던 손실을 만회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왜 애매해지냐면 2600만 되더라도 주식 사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망설여지죠. 네,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2300에서도 2100이나 1800 가까가 못 샀는데 네. 2600 되니까 웬만한 종목들 뭐 엔비디아는 250% 올랐고 예. 테슬라도 한 100% 올랐고 그죠? 네. 페이스북이나 뭐 웬만한 거 카니발 크루즈 뭐 이런 것도 올해만 100% 올랐어요. 네. 네. 그런 게 올해만 1, 2, 3, 4, 5 이 상반기에 올랐다는 거죠. 이게 주식은 어떻게든 이래 쌀 때 사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2600 다 돼서 살라고 보면 이도 저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그때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죠. 아. 1분기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1분기에만 이번에 2000 거의 600 근처까지 그렇죠. 갔었으니까 코스피가 한 16에서 18% 정도까지 왔고 코스닥은 뭐 이번에 난리였죠. 어마어마했죠. 35% 올랐었어요. 네. 예, 그래서 15%에서 25% 또는 많이는 한 4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 지난해 아마 많은 분들이 손실 보셨을 텐데 좀 만회하는 시장이었고,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2600선 언저리에서 다시 뭐 조정도 좀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연초에도 생각이 납니다. 낙관론이 많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비관론이 많을 때는 용기를 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낙관론이 많은가 비관론이 더 많은가 헷갈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보면 낙관론과 비관론의 비율이 한 4대 6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3대 7에서 4대 6 정도 아직까지 비관적인 시각이 좀 많고 조심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이 지금도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진짜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상고하저 나오나요, 그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시장의 변곡점은요. 소위 말해서 마켓 캐피슐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항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항복이란 말은 강세론자가 밑에서 이제 강세적인 시각을 꺾고 약세론자가 시장에 올라갈 때 거의 이제 방송에 안 보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항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4대 6 정도이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 시각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네,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3월 달에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엄청난 사태가 두 가지 있었어요.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 네.
네.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우려를 했었지만 이 위기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시장은 안 빠졌어요. 네. 3월 달에 오히려 플러스 나서 끝났죠. 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 한 대 때려야 되니까, 힘줘. 예, 요러고 맞는 거라. 각오하고 있어. 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대 얻어 맞는 거라. 예, 다른 것처럼, 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시장이 그걸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위기에 대해서 대응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네. 그러면 위기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들이 많이 산 1등부터 10등까지 네. 어떤 걸 많이 샀는지 보면 돼요. 예, 거기서 보면 지난 3월, 4월, 올해 들어와서 계속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전히 시장이 떨어진다에 대한 배팅이 80%예요. 전체 1등부터 10등까지 네. ETF나 주식을 보면 떨어진다에 대한 배팅이 많습니다. 네. 예,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에 지금 막 이 낙관론이 막 시장에 팽배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는 점이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지난 12월 말이나 1월 달에 나와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PBR이 0.9였었잖아요. 네. 지금 2,700이 PBR 1배라면 0.85 뭐 이러면 악재가 터져도 안 빠진다는 거였죠. 그냥 버티면 된다. 싸니까요. 예. 네, 버티면 되니까. 근데 지금 2,550에서 2,600 애매해요. 솔직히 애매하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올해도 미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명품 기업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만들어준 네. 박앤세일에서 명품 기업을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테슬라가 PER 21배까지 빠졌죠. 네. 네. 예, 지금 70배 가까이 다 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PER이 30이 깨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PER이 50몇 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예, 위대한 기업이 뭔지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공부하셔서 많이 아실 거잖아요. 네. 근데 위대한 기업을 쌀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능력이 주식 투자의 실력이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엔비디아 420불 가까이 지금 와 있는데 PER 애매해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래도 떨어지기만 하면 사야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서 사서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낼까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영역이냐면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전부 다 디스카운트 돼서 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은행 사태 같은 게 터져도 안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제가 주말에 약간 걱정을 했던 게 네. 저기 와그너 그룹인가? 러시아. 러시아. 네, 와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킬 뻔하다가. 그렇죠. 예. 하루 만에 그냥 후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진압을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전쟁이라는 항상 보면 어떤 분 말씀처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촉즉발.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주식 시장이 지금 애매한 위치에서는 확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봤었는데 다행히 이제 잘 해결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악재가 터지면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지수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악재가 남아 있을까라고 보면 작년 주식 시장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가장 넘버원 이슈는 페드의 금리 그렇죠. 인상이었잖아요. 물가와 금리. 네. 그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데 금리를 한 2번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FOMC 회의가 이제 7월 26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그 결정하는 네.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은 또 그때 금리를 또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네. 네, 그래서 5.5까지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페드 와치를 보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슈가 있으면 이번에 6월 달로 금리 인상이 이제 1달락 됐어라고 하면서 약간 안도랠리가 나왔는데 뭐야 또 올리는 거야?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올릴 수 있어? 파월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 FOMC 회의 전까지는 지금 애매한 지수대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어제 S&P 글로벌 PMI 같은 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7월 달에 26일 날 아니야 금리를 올리면 안 돼라는 분위기가 이제 생기면 그러면 주식 시장이 한 번 더 랠리를 여기서 바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금리를 이번에 한 번 더 올려야 돼. 아니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더 올려야 돼. 이런 말들이 계속 오고 하면 여기서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을 받는 형태가 가격 조정이 될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조정이 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일단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쉬어갈 수는 있다. 그것도 네. 이제 금리에 대한 눈치를 좀 보면서. 근데 네. 또 이게 뭐 재규성 이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좀 시장이 흔들리고 또 조정을 받고 경제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타나면 파월이 얘기했던 금리 인상 뭐 두 번이 아니라 또 한 번도 더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또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물론 90년대 중반에는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그러기도 해요. 네네. 예, 아시아 외환 위기, 그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막 이렇게 생기니까 98년도에도 8월 달에도 보면 금리를 다시 낮추기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시장이 회복되니까 또 금리를 막 올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앨런 그린스펀도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네. 지금 아니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올리고 파월 이후로도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올려버리게 되면 페드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물가 상태가 지금 안 좋은가라고 보면 지금 그건 유가가 70불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그 쉘터라고 하는 주거비 말고는 빠르게 다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심 이번에 그래도 동결하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는 하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페드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다 틀렸어요. 저의 예측이 항상 이렇게 네네네. 주식시장의 좋은 방향으로 이러지 않을까 했던 그 기대감을 그대로 짓밟으면서 5.25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페드 와치에 나오는 그 확률을 믿는 게 일단 확률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FOMC 회의 이후에 네. 그러면 이 횡보 조정이든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그러면 그 그렇죠? 조정은 사야 하는 조정이냐, 네, 그렇죠. 조금 더 피해야 되는 조정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작년에도 시장을 한번 보시면 그 나스닥이 16,000에서 10,000까지 1088까지 빠지는 와중에 시장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4, 5월 달 오르다가 6월 달 급락. 네. 그리고 7, 8월 오르다가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8월 달에 후반에 다시 빠지면서 9월 급락. 네. 그리고 10월, 11월 반등이 있었고, 그죠? 그러면 3, 6, 9, 11로 이제 시장이 빠졌었는데, 네. 그때 왜 6월, 9월, 12월 달이 빠지고, 작년처럼 그렇게 하락장에서도 왜 7, 8월 달에는 반등이 들어왔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었다는 거죠. 네.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물가 고금리 정책을 펼쳤으면 기업 실적이 빠르게 깨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보면 실적들이 보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물론 S&P 500 기업에서 그동안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비율은 77%가 아니라 70%, 뭐 68%까지 떨어지긴 했어도 네. 그래도 3분의 2에 해당되는 기업이 기대치를 다 웃돌았었거든요. 네. 그런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F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동결만 해줘도 또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업 실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또 좋게 나오면 그러면 또 그 소위 말해서 실적 랠리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그게 좀 실적 장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실적 장세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는 이미 시작됐다. 어. 네, 봐지고요. 왜 그 실적 장세라고 볼 수가 있냐면 네. 올해 올랐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가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아하. 1, 2, 3, 4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였고요. 예, 2차 전지 엄청난 실적 랠리였어요. 그렇죠. 실적이 좋죠. 그렇죠? 예. 예, 실적 모멘텀으로 올랐어요. 그럼 코스피에서 1, 2, 3월 달을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은 뭐였나라고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기아차. 기아차가 거의 50% 올랐거든요. 수출도 좋고 뭐 자동차 판매량 뭐 매월 나오니까 네. 수달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11%가 넘어가면서 예, 도요타를 제꼈다. 네. 네, 그리고 작년에 테슬라가 12.6%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올해는 가격이 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뚝 떨어졌잖아요. 네. 테슬라도 앞섰다. 도요타도 이겼다. 예, 실적 랠리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피부 미용 기기를 비롯해서 엔터테인먼트 주가 뭐 다 보면 다 실적 베이스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적 장세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전망에 의한 그런 하반기의 전망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또 하반기에 어떤 섹터랑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베이스로 랠리를 할까 예,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네. 모셔가지고 많이 그 방송을 이제 하신다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세미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장 전망 같은 거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마시고요. 네. 애널리스트 좀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더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그런 기업들도 네. 그런 산업들도 많이 좀 공부를 해 놔야 되겠고요. 이미 실적 장세가 시작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기회라고 본다면은 하반기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